네, 디스트릭트 9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말 월초에는 뭔가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는 고용에 대한 거,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29일 월요일인데요. 보시면은 그 전주 금요일 날에 미국장이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 증시까지도 쫙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오랜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거의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다가 월화에는 좀 내려가는 모습 나왔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매크로를 이렇게 분석하는 글로벌 애널리스트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웰슨, 이분이 모건 스탠리에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분인데, 곰입니다. 곰. 의견이 부정론자세요. 지금 제일 이 시장에서 부정론 의견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이 이게 모건 스탠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지적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연준에 대해 갖고서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연준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보다는 본인이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실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자료는 뭐냐면 이제 월별로 따진 겁니다. 1월에서 이제 12월까지 따져봤었을 때에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998년부터 2021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익 전망치가 수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겨울이 될수록 급격하게 내려가더라. 그래서 지금도 9월부터 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과거와 비슷하다면은 좀 많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가지고 와봤고, 사실 이거는 계절성이란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으니까는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실제로 네거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실적 추정치가 변동을 했던 게, 이 같은 시기 동안에 보니까는 10번 중에서 7번 정도는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나올 확률이 70%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그냥 흥미 위주의 저는 볼 때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건데, 모건 스탠리 리딩 어닝스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여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중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요거하고 실제로 S&P 500의 이익 성장, 요거를 전년 동기 대비를 따져보면 R스퀘어 값이 0.8로 대단히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행 데이터잖아요. 어닝에 대한 선행 인디케이터를 자기네가 쭉 그어보면 앞으로 내려올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익의 하향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는 너무 파월에 따라갖고 지금 최근에 조정받는다 하는데, 그보다도 이익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워낙 곰이라는 거를 이분은 좀 이제 새겨놓고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간만에 팩트셋 어닝스 자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보게 되면은 7월, 8월이 지나갔죠, 그쵸? 그래서 이제 3분기 첫 2달이 지나간 건데, 그렇게 분기가 시작할 때 첫 2개월 간의 이익 추정치 변동이 어떠냐라고 따져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코로나 때 5개 분기 연속으로는 상향하기 바빴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로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조금 나왔고, 이번 3분기에는 이제 분기 시작한 처음 2달 동안에 마이너스 5.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하향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빠졌지만 이익 추정치도 하향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현재
12개월 미래 예상 PER이 S&P 500 기준으로 팩스셋에서는 16.7배로 딱 10년 평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10년 평균의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날에는 좀 아주 얄미운 연준위원이 있었죠. 닐 카시카리가 요즘에 굉장히 원래는 비둘기였어요. 근데 요즘에 최강 매로 지금 거듭났는데, 행복하다는 표현을 썼죠. 그 증시가 하락한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연준을 좀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연준의 코멘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거 보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잭슨 홀의 여파가 있어서 계속 금리는 좀 올라가는, 주 중까지는 계속 그랬습니다. 30일 화요일 보게 되면 중국에서 당대회, 이때 시진핑 주석 3년임 이제 땅땅땅 하는 날인 거죠. 10월 16일로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10월에 보시면은 첫 주가 풀로 놀아요, 중국이. 이때가 국경적 연휴거든요. 그리고 둘째 주 오후 영업일 하고 그 주 주말에 당대회가 열린다라는 건데, 일단은 요때까지는 제로 코로나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의 지표가 회복이 조금 나타나기가 요때까지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에서 소비자 물가 나오는 거 보시면은 스페인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래도 뭐 10% 이상이긴 하지만 독일은 예상치 수준으로 여전히 계속 높은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 보면은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 20%씩 올라가던 게 이제는 18.6% 내려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렌트비 항목으로 넘어가기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크는 찍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인이라는 거는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공고를 내는 거죠. 사람 구함.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몇 만이냐 따지는 건데 1123만.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사실은 경기가 좋다는 거죠. 기업들이 인력을 계속 더 뽑고 싶어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3월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잡 오프닝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7월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이게 올라갔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오타를 냈네요. 요게 아니고요. 요건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구인이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은 좋은 뉴스죠.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파월 입장에선 좀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노동시장이 조금은 내려와 줘야 금리를 올리는 거를 좀 페이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용시장이 계속 너무 뜨거워 버리면은 고용이 저렇게 좋으면은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 계속해서 긴축의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좋은 지표가 나왔지만 파월 입장에선 머리가 아프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도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걱정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이처럼 침체가 걱정이 되는 시기에는 데이터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증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날은 잡 오프닝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증시가 좀 안 좋았던 하루였고요. 31일 수요일은 일단 우리나라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요 날의 수급은 별로 신경을 쓰지 마시라. 늘 이제 요런 게 있는 날에는 특수 수요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수급은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도 안 좋았는데 특히나 소매 판매도 4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인데 이게 2016년 초 이후 6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쪽의 열기도 우리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날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검사. 우리가 해외여행 지금 가게 되면은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해가지고서 양성이 떠버리면 현재 발이 묶여버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각종 비용들이 여행할 때 올라가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가 좀 해외여행 갈 때 불확실한 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폐지를 한다라고 하니까는 리오프닝 주도 좋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왔고 더군다나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이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일본이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았으면 백신 증명서 내면은 면제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9월 7일부터라고 해서 9월 초부터는 동아시아 쪽에서 좀 여행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간에 왕래가 많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폐지가 되고 면제가 돼버리면은 좀 이쪽에 트래픽은 많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일본 엔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실 때 일단은 구로다가 내년에 1분기 때 이제 물러날 텐데 그 이후부터가 좀 뭐가 나올 것 같다 이고,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은 그 무역 수지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진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이후로 일본이 여행객을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 쪽에서 이윤을 좀 봤던 게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엔화가 뭔가 방향을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서 풀어주는 거, 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모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나왔다고 엔화가 바로 방향을 바꾸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이제는 조금 각종 수지가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 관련해서죠. 네. 다음으로 중국은 이제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 PMI 나왔는데, 뭐 제조는 예상보다, 아까 양쪽 다 이제 예상보다 조금씩 잘 나오기는 했으나, 근데 제조업 쪽을 보시면은 이게 전월 대비로 질문하는데 전월도 49 기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것도 기준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원했던 거는 6월 1일부터 완전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상해가 리오프닝을 했죠. 그러고 나면 과거처럼 조금 V자의 반등을 보여주는, 하다못해 나이키형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L자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데이터 개선이 굉장히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그 BID 버핏이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에 처음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 첫 번째 매도가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수량을 20% 가지고 있었는데 133만 주 팔아서 19.92, 한 0.12 정도를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이때는 수요일에 나온 걸로 봐서는,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나온 걸로 봐서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근데 이제 이 물량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였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7월 11일 날에 홍콩 거래소 상장 주식 결제 시스템에다가 BYD 주식 위탁 딱 물량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서 팔려고 하면,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결제 시스템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날 위탁이 증가한 딱 그 숫자가 보니까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하고 일치를 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7월 달에 버핏이 잠재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주식을 등록했구나라는 게 이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매각 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서 실제 매도가 나온 것이죠. 보통은요, 이 가치 투자자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성 자금이잖아요. 장기성 자금들은 살 때도 보시면 꾸준히 사요. 팔 때도 보면 꾸준히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거기에 따른 경향성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핏이 처음 133만 주 요거 팔았을 때 이게 다일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에 또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물량이 좀 더 많아졌죠. 172만 주. 그래서 지분율이 좀 더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들 물가가 나왔는데요. 프랑스는 조금 예상보다 낮았고 이탈리아는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요걸 다 합산해 가지고서 유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떠냐라고 하니까는 예상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게는 여전히 물가 피크 아웃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이게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5월치 발표한 이후로 요번에 그 조정 작업이 있어가지고서 처음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월간 고용 보고서 보는 거,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자료에서 가계 대상 조사하고 비슷한 이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6월은 38만 증가였었으나 7월은 26만 8천 증가로 떨어졌고 8월은 13만 2천 증가로 계속해서 떨어져가는,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열기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죠. 7월 FOMC 때 그 의사록 공개됐었잖아요, 여러분. 의사록에 보면은 ADP를 들먹거리면서 고용 시장의 열기가 꺼트려져 가고 있다. 뭐 요런 투로 의사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부러워했죠. 연준 사람들은 지금 잠시 발표가 멈춰져 있는 ADP 자료를 보고 있나 보다 했는데 실제 나왔는 걸 보니까는 열기가 싹 꺾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가솔린 재고는 예상치하고 비슷해서 별다른 게 없었고요. 네. 계속 요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요. 다음 이제 9월 1일 목요일 날에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 끝나고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정부가 엔비디아, AMD에 대해서는 AI용 반도체는 중국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 해가지고서 센티가 확 나빠졌죠. 전자도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도 이날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때 잠깐 해프닝이었는데요. 여러분 수혜주원 한번 막혔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똑같은 지점에 또 막혔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금방 해결이 돼가지고 크게 뉴스는 안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건 수출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안 좋게 한 번에 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둔화는 되고 있으나 보시면 전월 대비나 이런 데이터는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안 좋게 보는 것 대비로는 잘하고 있다 조금씩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해결이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쪽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지금 수입은 오히려 모멘텀을 받아서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수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외환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 가지고서도 또 말씀들이 많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달러가 너무너무 강해서 생긴 문제이고 우리 내재적인 문제라고 사실 일단은 보긴 어렵다. 우리는 그냥 딱 그 중에서 중간 정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느냐라고 하기는 그런 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그 주요 요인은 글로벌 경기가 좀 꺾여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쪽이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거나 에너지가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에 이제 차이신 제조 PMI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를 했고요. 또 기준치인 50도 하회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대봉쇄 이후로 쉽사리 중국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청두 쪽에 또 전면 봉쇄 소식이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돌던데 아주 진짜 잘못 갇힌 큰일 난다 해가지고서 먹을 거 챙기고 그런 모습이 정말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전면 봉쇄가 인구 2천만 이상의 대도시들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경기 회복은 조금 더디다. 그런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날짜가 확정이 됐죠. 당대 10월 16일. 이때까지는 중국 경제가 지표들이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화두가 됐던 게 중국 쪽에서도 금리 쪽이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해서 금리는 제가 사실 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죠.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 쪽에서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단기자금 시장이 뜹니다. 중국에서요. 그러면은 중국 본토가 있을 것이고 홍콩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본토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쉬보라고 해요. 샤이보라고도 하고 쉬보라고도 하는데 상하이 인터뱅크 금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쉬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상하이 은행 간 제공 금리이다 라고 하고 메뉴에 걸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제 기간별로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치 가지고선 트렌드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쉬보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기간물별로 해가지고서 각각 이렇게 쭉 최근 트렌드들이 나와 있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요 오버나잇이거든요. 오버나잇하고 이런 초단기물들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과거 수준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최근에 좀 튀고 있어요. 이게 다.
장기무이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단기무이들은 최근에 조금 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뭐 금리도 내리고 중국은 뭐 어쨌든 재정은 푸는 것 같은데, 근데 단기금리 시장이 왜 돈이 부족한가? 왜 저렇게 살짝 튀어오르지? 물론 너무 낮았기는 하지만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 쪽 시장은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그 하이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하이보 트렌드라고 하셔가지고서 요거 들어가십니다. 여기 두 번째 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이보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 쪽은 중국도 뭔가 조금씩은 타이트해져 가고 있다 상황이.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금리하고 엮어가지고서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2022년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2월 12일 날에 86번가 라이브에서 방송을 했던 건데요. 그때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3월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번 이제 예습을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요걸 소개를 드렸었죠. 제가 예전에 매니저했던 경험을 확 녹여갖고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자, 주제가 이래요. 금리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닌가요? 시장금리와는 또 다른 기준금리 인상의 위험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기금리가 뛰었으니 금리 효과는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기준금리 인상되는 게 펀드들, 매니저들, 특히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이때만 해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2%가 안 됐어요. 1.94였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때 그랬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이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할 거다였죠. 이미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는 제로인데 이미 시장금리는 2%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미국 장기채가. 그러면은 이거 그 선반영이 이미 된 것이 아니냐. 이때 정말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0.3까지 갔던 금리가 2%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맞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2월, 3월 정도부터 해서는 역시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실제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기준금리 오르면 영향이 온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좀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 그 초기 영상 중에서 수학북하고 이런 거 다룬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좀 더 되실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의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를 하나에 선정을 해요. 이게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 해서 PBS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수업복을 쓰게 되면 레버리지를 높이기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가령 펀드를 100억을 운영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펀드 약관으로 400%까지 이 펀드는 레버리지를 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능합니다. 100억으로 처음에 국채 100억어치를 사요. 그러놓고 이 국채를, 내가 매입한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버립니다. 그럼 하루짜리 이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억 다 빌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 90에서 95억 빌려 쓸 수 있게 되죠. 그럼 요 90억을 바탕으로 해서 요걸 가지고 또 국채를 사요. 그리고 이걸로 또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럼 한 80억을 빌렸다 쳐요. 그럼 이걸로 또 국채를 사고 또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럼 한 70억이 있다. 요거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회사채를 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펀드의 레버리지를 확 높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돼버리면 국채는 270억을 보유하게 되고 주식공업 회사채를 70억을 보유하게 되죠. 그리고 요 펀드는 240억만큼의 하루짜리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로금리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는 기준금리가 껌딱지처럼 제로에 붙어 있죠. 심지어 일본하고 유럽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짜리로 빌리는 금리 자체가 미국에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고 일본, 유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헤지 펀드들이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즘에 우리 겪는 거 있잖아요. 기준금리 막 올라가니까는 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살 때 영끌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변동금리 때문에 난리잖아요. 펀드들도 그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최대한 끌어와 가지고서 레버리지를 내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마만큼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 가지고서 이처럼 펀드 자체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 헤지펀드들이 그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그로스라는 거는 펀드가 빌린 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를 또 마이너스 쳐줘서 절대값을 입혀갖고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토탈로 했었을 때 레버리지를 얼마 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 익스포저가 아니라 그로스 익스포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로스를 줄여 나가야 한다라는 말은 레버리지를 줄인다는 말이 되고, 그럼 이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예상을 한 게 헤지 펀드들이 결국은 그로스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로금리에서는 3배의 레버리지 쓰던 거를 이제는 레버리지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한 1.5에서 2배 정도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줄여버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익은 불확실해. 내가 그렇게 증가한 비용을 들여갖고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은 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적게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헤지 펀드들이 롱숏 페어를 이제 보통은 잡고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해도 별 영향이 없다라고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롱바이어스드 펀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롱숏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롱 쪽으로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 그런 유행의 것들이 어쨌든 롱숏 동등하게 하는 거 제외하고도 어쨌든 묻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같은 다른 유형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롱 쪽으로 다 합쳐놓고 보면은 행태들을 열려 있거든요. 그로스를 줄인다라는 거는 롱 포지션의 감소가 필연적이다라는 걸 뜻하고, 이거는 아마 주식 매도를 뜻하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수급이 나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때도 이런 말씀 드렸네요. 잘 나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빠지고 펀더멘탈 좋지 않은 종목이 별이 없이 오르고, 이런 거는 이제 그로스 줄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1월 하순에 한 차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추가 진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아직 일부의 진행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금리가 이제는 뭐 기준금리 거의 4%까지 미국이 올리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수합부 레버리지 100%씩 한 단계씩 올렸을 때마다 4%씩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수급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잠깐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뭐 다른 분 하는 거를 보고서 설명만 들어서는 알기 어렵듯이, 실제로 해봐야 알듯이 이게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수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뭔가는 잡혀야 돼요. 그리고 매니저들도 힘들어요. 이때 되게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니저 입장에서도 욕심을 좀 줄이고 그로스를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는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측면은, 그럼 윗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야, 너 자신 없어? 왜 그로스를 줄여? 너 계속 내가지고 최선의 이익을 내야지. 너 그렇게 못하는 매니저였어? 이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터질 거 알고도 들어가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예.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대만에서 중국 드론의 격추를 이날에 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돌만 던졌는데 실탄을 이제는 발사한 걸로 나왔고, 미국의 이제 그 실업입니다. 실업 쪽 보면은 그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전주나 이런 거 대비해서 예상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막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다만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계속 연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잖아요.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고 있는 그쪽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마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 감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좀 2주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경기가 다운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특히나 4주 평균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6월 말 이후부터는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는 142만 9천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140만 중반 정도가 되면은 몇몇 그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리세션에 들어가는 트리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날에 ISM 제조 PMI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전월하고 똑같은 숫자 나왔는데 세부 내용도 좋았습니다. 일단 신규 주문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파월 입맛에 딱 맞는 데이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뉴오더 보시면은 48로 내려갔었다가 51.3으로 올라왔죠. 요거 말고도 오더 잔고 같은 경우에도 51.3에서 53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뻤던 소식은 인플레가 굉장히 문제인데 ISM 제조 PMI의 이 물가 지표는 흔히들 미국의 CPI를 3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80이 넘어갔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뚝뚝뚝뚝 내려와서 8월 발표치는 52.5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데이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CPI, 그 다음에 미국의 ISM 물가지수를 해서 6개월 시차를 둔 거예요, 지금. 6개월 시차를 둬버리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뭐 이렇게 관측이 되시죠, 그렇죠? 해버리면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는 의미 있게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ISM의 물가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 ISM 요 데이터 나오고 나면은 그 섹터별로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컴퓨터 쪽 같은 경우 고객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제품을 얻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재기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그러니까 뭐 주식 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악 멈추고 나면은 누가 그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셨고, 뭐 아니면은 썰물이 나가고 나면 누가 안 입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듯이 그 표현 쓴 것 같아요. 음악이 멈추고 모든 사람의 재고가 부풀어 올라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사가는 사람들의 계산이 설 것이다. 새롭게 얘기고요.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게 얘기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로 본인들의 목표 매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2%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재고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운송 장비 쪽은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판매가 좋다. 칩 부족 영향이 둔화되고 있다. 얘기고요.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재고가 너무 많대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가 음식료 업종에서는 뭐 미국은 성수기로 들어가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석유 석탄 쪽의 경우는 대부분 그룹에서 공급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가 이를 초과하여서 가격이 안정 혹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 쪽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공급망이 좀 개선이 많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트럭 운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업의 생산 능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 산업이 어디냐? 시멘트하고 광물이라는 겁니다. 미네랄. 이쪽의 경우에 너무 이제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는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나 쉬지 않고 돌리다가 가동 중단 이슈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이쪽에서는 생산이 부족하다. 얘기였고요.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경우 연말까지 주문이 여전히 강하지만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내년으로 미루는 등 주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즉 이제 보시면 화학하고 플라스틱 고무 쪽은 많이 다운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중에서도 석유 석탄 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상황이고요. 1차 금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있지만 재고가 너무 낮았나 봐요.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 사업 여건이 좋고 수요가 강합니다. 이제 이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계속 근데 기타 제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음 기계
계속해서 전자부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대요. 네, 아직까지 칩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되고는 있지만은 완전히 해소는 안 되었다.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물론 이제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내려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들이 많이 증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공급망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금요일인데요. 요즘 금요일마다 일이 자꾸 생겨요. 그쵸? 우리나라는 좋았어요. 소비자 물가가 6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좀 한숨 돌렸다. 이제는 미국만 너무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는 안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이 든 지표였고요. 다음, 근데 유럽의 생산자 물가를 보니까 여전히 많이 높다. 전년 동기 37.9%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서 유럽 쪽은 하여튼 물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계속해서 이고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나온 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의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누구 입장에서? 제롬 파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고용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나온 데이터를 받아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신이 내려와서 파월아, 너의 소원이 뭐냐? 너가 원하는 대로 고용 데이터를 한번 다 적어봐라. 라고 했으면 이 숫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파월의 입맛에 정확히 맞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간 고용은 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잘 증가했어요. 31만 5천. 예상을 소폭 상회했고, 그렇지만은 전월에 50만 이상의 뜨거운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30만. 아주 좋죠. 여기에서 리세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경제가 좋다는 느낌 오히려 받죠. 다음으로 실업률은 증가해요. 자,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신규로 돌아온 실업자가 요번에 34만 4천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 실업률이 올라가죠. 고용 증가가 이만큼이 있어도. 그 다음에 요거랑 엮어서 노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 역시나 똑같은 거죠.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하겠다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경기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파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이러면은 우리 경제가 꺾이기보다는 장기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플레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임금이 예상보다는 덜 올랐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가계조사하고 기업조사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월간 고용 증가가 가계도 44만 2천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잘 나왔죠. 간극이 없네? 뭐야? 그러면 오해할 것도 사람들이 없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이 실업자도 있지만은 실제 고용된 사람까지 합쳐보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무려 78만 6천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파월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침체 걱정은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월간 증가였다. 다만 너무 뜨겁지 않아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였다. 최고의 골디락스 숫자죠. 거기다가 파월이 늘상 기대하던 드디어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도 관측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그러면 임금 상승에 제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금, 물가, 나선 현상 같은 것들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발 물가 상승을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미국에서 9월 FOMC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했었을 때에 상당히 느리네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43%, 그 다음에 75bp 인상에 대한 게 57%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버렸네요. 원래 하루 전에는 이게 75였어요.
그러니까 25대 75가 43대 57로 급격하게 낮아져 버린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정도가. 네,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이게 이렇게 강단 있게 밀고 나가면 뭔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어요. 파월이 정말로 원하던 숫자가 나왔다. 파월에게 선물을 안겨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장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파월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파월이나 월간 고용 보고서는 일을 잘했으나 근데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 갖고서 G7이 석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러시아가 반발해 가지고서 공급을 서로 간에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위험이 내재돼 있는. 근데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가즈프롬이 원래 유럽 쪽으로 이제 가스 재개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재개방 시기를 원래 2일날 9월 2일부터 재개방한다 그랬거든요. 무기 연기를 지금 또 했습니다. 중간에 석유가 새서라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보니까는 석유 옆에 쬐끔 샜더라고요. 이렇게 볼트 너트 있는데 살짝 이렇게 살짝 갈색으로 보이는 그 정도만 나와 있는 거를 사진으로 제공하면서 우리가 기름 새가지고 다시 좀 메인터넌스 해야 되겠어 해서 지금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이겠죠. 석유 가격 상한제. 다음으로 미국에서 이거 원래 한 주초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중국 관세를 그냥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에 대해 실망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그래도 중국 관세를 없애는 거는 미국 쪽에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가 내려간다고 확신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 선거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 없애는 거는 일단은 없던 일로 사실상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날에 대만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채권 지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 지수가 있는데 요게 20% 하락을 처음으로 경험했다라고 해요. 일단 처음이란 게 이 지수가 나온 게 199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990년에 지수를 만든 이래로는 20% 채권이 빠진 건 처음이다. 요거 보시면요. 10% 빠진 적이 한 번, 두 번 있네요. 그죠? 근데 20%를 요번에 다다다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쪽도 베어마켓 랠리에 진입을 이제는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채권 쪽에서 요즘에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유동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주식 언제 바닥이냐, 86번가는 어떤 거를 눈여겨보고 있냐 그러면은 기술적 데이터 중에서는 거래 대금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너무 지겨우실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유동성이 제가 느끼기엔 너무 없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 점 자체는 뭐가 됐든지 간에 유동성 자체는 풍부한 게 좋거든요. 좀 리스키하다라는 느낌인데 채권 시장도 현재 마찬가지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채권 시장 쪽에 유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높을수록 유동성이 없는 이제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밑에 시계열이 안 나와 있네요. 요 때가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큼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없다. 채권 시장도.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대로 하면은 금리가 만약에 연준에서나 아니면 ECB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좀 내려가면 금리가 채권 쪽에서 시중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그런데 너무 유동성이 상실이 돼가지고 누가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베어마켓에 들어갔다고요. 못 견디고 로스컷을 해버리면 더 튀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날에는 고용 데이터를 보고서 특히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증시는 뒤따라 나오는 이런 좀 좋지 않은 소식들에 안 좋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제가 받은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되게 그냥 솔직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를 보고서 제가 뭘 가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은 이제 그 밤새서 봤었거든요. 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봤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은 뭔가 힘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의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요. 이건 정말로 진짜 저보고 써내라 그래도 이렇게 못 써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입맛에 맞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1, 2%는 저는 일단은 장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만 딱 봤었을 때 와 데이터 진짜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거래가 그렇게 늘지도 않고 거래는 다른 날하고 비슷하면서 올랐다가 사실은 되게 막 새로운 뉴스들은 아니에요. 이런 소식들이요. 여러분들. 근데 가격이 주가가 슬슬슬 떨어지다가 음전환을 해가지고서 마이너스가 깊게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끝난다라는 게 별로 이해는 안 됐어요. 저도 뭐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드리지만은 솔직히 저 정도의 월간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전날 빠진다? 아니면 저렇게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올 거라 생각해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진다? 아니, 그 선반영이랄 게 없잖아요. 주가 빠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힘이 없다. 딴 게 아니라 증시에 지금 뭔가 매수 세력이 좀 실종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친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는 이랬다 저랬다 막 파월 것도 봐야 되고 막 잭슨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지금 1년 이상 이어져 오는 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 질려버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냥 솔직하게는 그런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미국채 금리가 계속 밀려 올라가다가 요번에는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올라갔었어요. 지난주는. 그랬는데 금요일 고용지표 나오면서 좀 반락을 했죠. 장단기 금리 차는 더욱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표현을 썼었죠. 진짜로 위험한 순간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계속 되는 것보다 그게 다시 줄여져 가지고서 재역전이 일어날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런 얘기 왜 드리냐면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심대하게 꽤 장기간 일어났을 때에 한 번 빼놓고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여러분들. 60년대 중반 빼고는 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행태가 보면 어떻게 됐냐면 장단기 금리가 일단은 막 역전이 돼서 심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언젠간 재역전이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재역전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1번은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장기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해소가 되겠죠? 혹은 단기 금리가 내린다. 이렇게 돼도 해소가 될 거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 금리가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기 금리가 3%인데 단기 금리가 4%가 돼서 역전이 됐다. 근데 그러면 다시 단기 금리가 2%, 1%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침체가 온 겁니다, 여러분. 혹은 침체가 눈앞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금리는 확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역전됐던 게 재역전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가 바로 침체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역전이 된다는 건 침체가 확정된다는 얘기하고도 거의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70년대 경우에는 70년대 말에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단기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장기가 더 올라서 역전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볼커 시절인데 금리를 하도 올려가니까 미래의 금리가 되게 높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자극이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하여튼 물론 이제 이 경우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는 제가 뭐 깊게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단기 금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툭 튀면서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가 되게 장기간 온다라는 거를 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컨트롤 능력의 상실이다라고 해서 장단기 금리가 재역전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침체로 가버리는. 그래서 보통은 정말로 우리가 침체다 땅땅땅 찍을 때는 이게 다시 재역전돼 있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bp로 40bp 이상 됐다가 20bp로 지금 많이 줄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닝 사인입니다. 네. 예, 그 다음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게 되면은 전주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2.41보다는. 그렇지만 2.39로 여전히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WTI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뚝 이제 51선 뚝 두드려 맞고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최근의 저점인데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유동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주식시장 말씀드렸고 채권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원유시장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채팅창에서도 한 번씩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에 사카빵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원유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새 여기도 유동성이 완전히 메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요. 자,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극심한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으로 원유 선물 가격과 펀더멘털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유 선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 이제 피에르 앙디아르라고 해서 그 이제 요분이 보면은 그 유럽에서 그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이쪽에서는 뭐 그래서 좀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원유 선물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뭐 하루에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뭐 아래로 막 10달러씩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원유 시장의 데이터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원유 쪽 관련해 가지고서 글을 많이 쓰는 분인데 오일마켓에 대해 가지고서 최근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유가가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수요가 팬데믹 당시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더라라고 해서 와 진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민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는 유가나 가솔린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없구나. 빠지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여기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유 수요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에서 소비가 팬데믹 와중보다도 우리가 소비를 덜 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볼 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유 시장에는요, 유동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선물 시장에 그 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못 믿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급망 쪽은 계속 해결이 되고 있고요. 단기자금 시장도 아직은 별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단기자금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쪽이 조금 튀었어요. 하여튼 네, 쉬브하고 하이브가 조금 튀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보시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쪽에 주식형 펀드는 이번에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100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고 신흥은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나마 좀 신흥은 좀 들어왔으나 뭐 그 전주에 근데 여기는 좀 빠졌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 우리도 쭉 빠지다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들어온 거라서 아직은 뭔가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선진 쪽은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쪽은 뭐 별게 없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중국만 계속 뭐 제로 코로나라고 봉쇄했다 말았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GDP가 보시면은 예상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1.6에서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에 따른 거냐? 아까 제가 ISM 제조업 그 지수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잘 나오면서 결국은 소비 쪽이 PC 쪽이 많이 상향이 되면서 GDP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이 됐습니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분기에 미국의 뭐 주택 시장 안 좋을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드니까는 순수출 쪽은 플러스 기억할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결국에는 소비가 어떻게 될지다. 그래서 미국의 3분기는 무조건 소비에 달려있다. 소비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럼 저는 결국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매 판매 데이터. 그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에 또 그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총평을 해보면 고용지표가 너무나 연준 입맛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한 점에 그냥 제가 스스로 좀 놀랐다는 그 이야기고요. 유동성이 모든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주식, 채권, 원유 모두 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역시나 생각을 바꿀 게 없었던 한 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미국이 월요일에 쉬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이 7월 초에 요거 휴일까지 다녀오고 나면은 미국 이제 여름 휴가를 빡세게 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여름 휴가를 이렇게 좀 길게 다녀오는데 그때가 좀 장이 한산해요. 보통. 그러고 나서 흔히들 하는 말로 이제 저기 큰형님들께서 돌아오셔가지고서 이제 방향을 잡으실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는 거고요. 월요일 날에 오펙 회의 있고요. 화요일 날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고 미국에 그다음 중국 수출입, 캐나다 금리 결정, 유럽 금리 결정. 우리나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하고는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거 이제 혹시나도 추석에 친지들에게 조카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하시려면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이고요. 그리고 꽤 며칠간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를 물론 해외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은 요때는 거래 안 되는 거를 거래일은 조금 챙겨 보셔야 됩니다. 휴장하는 날은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파월이 나와서 멘트하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펙 회의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 그다음 미국이 진짜로 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까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